네, 전해드린 대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강전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의 구속 기소 결정을 놓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무리한 잘못된 기소이거나 어쩔 수 없이 떠밀린 기소입니다. 이 무리한 법 집행을 지휘한 주연들과 잘못 만들어진 제도까지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됩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 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윤기찬 변호사님,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됐는데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번에 석방을 한 뒤에 수사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기소를 했어요. 그 이제 막연한 관측은 아니었고 예. 검찰 스스로가 어쨌든 연장 신청을 2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예. 그러니까 연장 신청할 때 이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 신청하거든요. 그렇게 2번씩이나 연장 신청을 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수처하고 구속기간 관련해서 또 10일 나눴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거고 또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기록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검찰이 또 상당한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보도도 나온 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종합하면 당연히 수사를 더 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이후에 보강 수사를 거의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보완 수사를 안 한 사례를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받는 이유는 수사를 더 하겠는데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잡아가두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더 하지 않고 왜 미리 잡아가뒀냐. 이 부분이 이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글쎄 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성 부의장님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을 수사하기는커녕 짜여진 각본대로 기소했다 이렇게 반발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시종일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그 검찰의 결정이야말로 법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수처를 설치하면서 기소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기소 권한을 행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기소 대행처로 전락했다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일단 그 내란죄와 관련된 공동의 정범들 김용현 전 장관이나 각종 사령관들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다 구속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범죄의 상범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기소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런 변호인단의 입장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요.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하지 않고 내란 혐의로만 기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탄핵 심리를 좀 더 살펴보면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일단 대통령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법조는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요. 그 공수처에서는 2가지 사건에 대해서 모두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검찰에서는 지금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고 있는 내란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공수처와 검찰에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실상 수사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에서의 수사를 전혀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재판 과정에서 다투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대면 조사 한 번 없이 윤 대통령 기소하면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 공소를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 유지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검찰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을 것이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소 결정을 한 것이겠죠. 이미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해서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진술과 증거가 확보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주어만 바꾸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관련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고민은 했을 거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공소 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검찰은요. 앞서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불허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에게는 구속기간의 연장이나 추가 강제수사가 아니라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만 나와 있다는 올바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결정문의 해석상 더 이상 이런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석방을 하고 그 이후에 수사가 가능한지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올바른 결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검찰에서는 지금 대단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형식상 그 해당 판사 두 분이었잖아요. 예. 거의 비슷한 사유인데 두 분이 말하기를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그럼 법문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이유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제 공수처 얘기를 했는데 공수처가 공소제기 요구를 했단 말이죠. 예. 공소제기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수사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판단했어요. 근데 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공소제기 요구를 할 수가 없죠. 원래 수사 기록만 송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없는 이제 공소제기 요구를 한 부분이 하나 문제가 된 건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두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법문을 그대로 설치해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영장을 연장허가 신청하지 않는다는 취지지만 예. 실제 내용을 들어나가서 보면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의 결과처럼 판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런 판단의 결과를 검찰이 존중해서 석방한 이후에 수사를 계속하든지 수사 이후에 이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은데 이거를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고 저는 검찰의 지검장과 대검부장 이상이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나왔다고 봅니다. 이게 구속한 부분이 이게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분명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원이 이번에 결정 자체를 공수처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서 검찰이 추가로 보완 수사를 할 권리는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다 이런 평가인데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를 특혜 채용했다는 그 혐의에 대한 그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도 당시에는 공수처에서 검찰에 넘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보완 수사를 인정해 준 바가 있었군요. 이 부분 때문에 법원 판단이 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법원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아니라 저는 공수처법에 미비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을 좀 보완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돼서는 그 법원은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여줘 왔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아닌 일관되게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견지해 왔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발부도 그랬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체포적부심 기각, 이의신청 기각 이 수많은 판결 속에서 다 각각의 다른 판사들이 판결을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논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들을 모두 다 사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사법적 저항이 아니라 사실상의 정치적 저항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들을 하면은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법부가 여러 번 판결을 내려줬으면 이젠 수긍을 하고 사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이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내란죄 관련 재판을 본 적이 거의 없잖아요. 이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럼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이야기들, 비상입법 기구를 설치하라라는 쪽지라든지 그리고 뭐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국회나 선관위 같은 경우 헌법기관이거든요. 이 헌법기관들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볼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검찰과 공수처에게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부분 여기에 대해서도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이 보석을 청구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잖아요. 이 청구한다면 인용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될 거로 보십니까? 일단 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중간에 보석으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1심 선고가 되면서 그때 다시 법정 구속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석 신청을 했을 때는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근데 보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이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직권으로도 석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요.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공수처가 처음에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대통령이 가족들과도 면회를 할 수 없고 서신도 교환을 할 수 없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해소가 되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제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뭐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법원에서 직권 판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형사 재판과 탄핵 심리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 이 탄핵 심판에 이번 형사 재판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 절차하고 예. 형사 재판 절차는 다르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수사 진행 상황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까지는 아닙니다만 어찌됐든 내란 우두머리 그대로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보기에는 탄핵 소추 사유가 좀 더 확실해지는 어떤 심증 형성의 어떤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관련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고 탄핵 심판 절차에서 고려되는 위헌 위법 사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록 검토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마 이제 대통령의 수사 기록도 아마 헌법재판소나 소추인단이 요구를 해서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 넘어올 것 같습니다. 아마 수사 기록을 더 검토하면 지금 뭐 비상기업 선포 행위라든가 포고령이라든가 국회 침탈 관련된 구체적 사실관계, 대통령의 관여도가 더 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에 탄핵 소추 사유를 분명히 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구속 기소 또 대통령의 수사 기록이 재판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클 것으로 봅니다. 뭐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다소간의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리포트 하나 보고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여야의 유력 차기 주자들이 발언의 수위와 비중을 높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계엄과 탄핵 정국 이후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고 민주당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틀 만에 다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웠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해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조심스럽다면서도 자신의 현 지지율은 선거가 임박하면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선거가 본격화되면 제 지지율이 거의 3, 4위에서 갑자기 오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신의 지지율이 3, 4위권에 머무는 건 자신을 지지하는 중도층의 여론조사 참여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검투사 전성 시대에 검투사가 못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분들의 비율인 거예요.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성격의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권에선 비명계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발언 횟수를 높이고 있는데 김 전 지사는 SNS에 내란 세력들을 확실히 제압하기 위해서라도 더 넓은 민주당, 민주주의 연대가 꼭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소위 이재명 일극체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독주를 언급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제 정치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 앞서 김부겸 전 총리도 당 지지율 하락에 대해 강공 일변도 탓이라며 당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저희가 대권 잠룡들 리포트 다 같이 보셨는데 지금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시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지금 언급되고 있는 분들이 수치는 고만고만한 수치로 나오고 있지만 네. 추세를 보게 되면 사실은 점점 더 중도층 소구력 있는 분이 좀 올라갈 가능성은 크죠.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 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분들 가만히 보면 김문수 전 지사 예. 장관이죠. 이런 분들 보면 분명히 뚜렷이 나뉩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입지가 뚜렷한 분들이 있고 이 당내 입지가 뚜렷한 분들은 현재 민주당과의 그 투사형 잘 싸울 수 있는 분들이 당내 입지가 뚜렷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지지율이 보다 높으신 분들은 이제 중도층으로 확장 가능성이 있는 분이죠. 근데 이 두 캐릭터가 합종 연행이 될 여지가 없잖아 있고요. 또 예. 하나는 예전에 중도층에 대한 지지율이 높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당내 지지율이 높아진 경우도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 보면 원래는 홍준표 대표하고의 상대적 평가에서 당내 지지율이 좀 고전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 당내 지지율은 거의 한 60%를 얻었고 홍준표 대표가 한 38, 9% 얻은 걸로 제 기억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났죠. 따라서 나중에 이제 당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느냐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등을 더하면 상당히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크죠. 네, 야권 차기 대선 주자인 비명계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 사람의 독주는 안 된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연이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좀 비명계 목소리가 잦아들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친명계와 비명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어도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 또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체제를 민주당이 앞서서 이 조기 대선을 그 분위기를 끌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상황을 신속하게 종결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네. 대선 관련된 언급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극히 자제되어 왔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구속 기소됐기 때문에 헌법재판이나 또 형사 절차는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조기 대선을 전제한 일정으로 가는 상황이 된 거고요. 당내 목소리는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뭐 최대 목표는 어쨌든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이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되겠느냐, 민주당의 어떤 혁신 과제는 없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경쟁을 통해서 뭐 경선이라든가 또 본선까지 가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치열한 문제 제기와 뭐 이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제 그런 분위기가 민주당의 원래 어떤 장점이고 대선 과정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겪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또 힘을 모을 때는 모으고 그렇게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오는 30일입니다. 설 연휴 기간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면서 어떤 민주당 내 통합 메시지를 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의 지지율보다도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이 좀 더 낮게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당 내에서 어떤 비명계라는 세력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통합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함께하는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조국 대표가 전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국 혁신당에서 뚜렷한 대선 주자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 조국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도 문재인 청와대에서 뭐 비서관을 했다든지 이런 직을 가졌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설정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기 대선 주자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에서 실시한 이재명 대표와 여권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 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1%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1대1 구도에서도 각각 41%로 같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핵 국면인데도 이 대표와 여권 후보들이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는 이번 대선 역시
2022년 대선처럼 50대 50의 싸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빠르게 2017년과 비교해서 보수가 결집될 수 있었는가라고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일단은 일종의 그 학습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었기 때문에 파면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과연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 속에서 자포자기한 좀 측면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이번 대선 때든 보수 정당에서는 탄핵은 탄핵이고 대선은 대선이다. 탄핵은 탄핵대로 되지만 우리는 대선은 또 결집해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학습 효과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은 보수 정당에서 수십 년 동안 정치를 했던 사람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선을 앞두고 용병처럼 이렇게 영입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보수 정당의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우리 보수 정당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거를 활용해서 대선을 치르면 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좀 강인하게 싸워야 되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왔는데 이제는 좀 유연한 정당으로 좀 변모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아직 그 모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아직까지는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윤 부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확장력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전과 달리 압도적인 지지율 격차를 보여주지 않고 있거든요. 저 부분은 당내에서 분란으로 아마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뭐 조기 대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국민적 지지에 대한 뭐 그 본인의 어떤 정책 어젠다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당내에서 이제 저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 때문에 도전자가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도전자들은 당내 경선을 통해서는 이재명 대표를 꺾기 어려운 요 현실을 또 감안한다 그러면 예. 보다 적극적인 당내 뭐 갈등 구도의 변화를 추구하겠죠. 그럼 좀 혼란스러움이 좀 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저건 개인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저 부분을 어떻게 봉합할지 뚫고 나갈지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의 가상 양자 대결도 보겠습니다. 가상 양자 대결 띄워주세요. 각각 42%고요. 38%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기현 변호사님은 이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근 여론조사상의 보수 결집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아주 인상적인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죠. 지난번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국회에 출석한 국민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 의원이 일어서서 사과하라고 했을 때 혼자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꼿꼿한 김문수 이런 이미지가 보수층에 강하게 어떤 호소력과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 효과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결국에 실제 대선 국면에 가서는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 우위에 대한 선택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극우적 성향을 보여온 김문수 이 장관을 국민의힘 후보로 해서 대선에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지금 양상은 좀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권에서는 이런 지금 지지율 양상이 보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좀 과대표된 거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 강전혜 변호사님 동의하세요? 과대표라기보다는 지금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금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면은 대선 과정이라든지 이후에 전당대회 과정이라든지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특히 탄핵 국면이 되어 있고 보수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국면을 한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민주당과 특히 이재명 대표와 선명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라는 그 인물이 어떠한 보수의 아이콘으로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전 대표 이런 사람들과의 양자 대결보다도 지금 뭐 김문수 지금 현 장관이 더 높게 나오는 부분들 이게 바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갔을 때는 김문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까지 이런 추세가 이어질지는 조금 의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강 변호사님이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의 양자 대결에선 39% 대 33%, 이재명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은 38% 대 29%로 격차가 조금 더 컸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서는 이 한 전 대표와 유 전 의원이 중도층한테 조금 더 소구력이 있는 인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이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지표 역시 지금 여론조사에는 강성 보수 지지층이 좀 결집되어 있는, 과표집되어 있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아무래도 좀 합리적 보수, 뭐 중도 보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분들은 강하게 좀 더 세게 보수 정당을 나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응답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네. 저는 이런 현상들이 단기적으로는 지지층 결집이나 이런 지표상에 좀 유리함으로 비춰질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선이라는 것은 중도 확장 싸움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과제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확장성, 다원주의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이거에 있다면 보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성 보수로 계속 나가다가는 결국에는 끝에 있는 대선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대권 잠룡들의 움직임 좀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제목을 입은 분들이 좀 존중을 받고 제대로 처우를 받고 이래야 되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네, 저희가 설 명절 직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국민의힘이 38%고요. 민주당이 40%입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인데 이게 다만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여당이 24%고요. 민주당이 44%로 조사됐습니다. 윤기찬 변호사님, 이 결과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 측에서 여당을 보고 내란 공범 정당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웠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적 질책이 있는 거죠. 이건 분명히 따갑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가끔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만 있으면 대선에서 이기거나 국민적 어떤 사랑을 끝까지 받아간다. 저는 이거 아니라고 보는 것이 지난 국정농단 때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일단 당내에서 분열이 없어야 돼요. 그다음에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지 중도층 지지율만 갖고는 역대 정당들이 살아남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정당이 굳이 정당을 만드는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들 정당의 정책을 통해서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전체적인 지지율이 저렇게 버텨주는 것이 지난 국정농단 사건 때하고 다른 양상을 띠는 기본적인 체력이다 이렇게 보고 이제 중도층 지지율은 사실은 정책으로 저희가 실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정책 관련돼서는 이제 경제 활력 특위 등을 통해서 저희 1인 가구 지지 관련 지원책 이런 것들을 내놓을 겁니다. 또 하나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그 조기 대선에서 선출되는 후보가 어떤 색깔을 갖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중도층으로 확장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피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탄핵 전국에서 여야 지지율이 접전 양상을 보이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플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번 설 명절 밥상머리 민심을 잡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일단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이죠. 지금 경제 지표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정치권이 싸우지만 말고 민생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본인의 이런 실용주의 노선을 좀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역시 예. 이런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 수권 정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아마 민주당은 좀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왔던 강하게 잘 싸우는 야당이 아니라 이제는 협치도 좀 하고 야당과 그 국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국민들께서는 계속해서 물어보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탄핵 정국에 대해서는 단호히 좀 대처를 하되 경제, 외교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지금 보수 정당과 함께 좀 논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민주당에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설 연휴 기간에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변호사님, 이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난해 12월 31일에 첫 번째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거부권 행사를 해서는 안 되고 할 명분도 없다고 봅니다. 네. 최상목 대행이 1월 13일 날 국회를 방문했을 때 했던 얘기가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 그리고 여야 합의를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 측면에서 보자면 기존까지 제기됐던 특검법에 대한 위헌 요소는 완전히 빠졌습니다. 실제 뭐 추천권이라든가 외환죄 수사 대상 부분, 국민 보고 그러니까 브리핑상에서의 뭐 국가안보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다 뺐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수사 대상도 축소됐고 수사 기한과 인력도 축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특검입니다. 그러면 위헌 요소도 빠졌고 네. 국민의힘의 요구했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특검법이라면 사실상 합의된 내용입니다. 실제 내용을 다 따져보면 최상목 대행이 거부할 아무런 명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부해서는 안 되고 할 명분도 없고 그래서 당연히 그대로 공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지층 사수와 확장을 위한 여야의 움직임 설 명절 기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